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말도 없이 지나가다가 올해는 그래도 송년회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 행사도 진행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바쁜 와중에도 이맘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봐요. 저도 사연이 많은 여자라 살기 위해 봉사하는 삶을 선택했지만 사람이잖아요. 지난 세월 그 사람들에게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려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 일을 여기서 털어내 볼게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평생을 내 부모가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고 있죠. 철이 들고 남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속이 상하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왜냐면 고아원 안에서 지내는 또래 아이들 모두 부모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이 하나둘 입양을 가며 이별을 하게 되고 저 또한 입양을 가서 새로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어린 나이에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릴 때 입양을 총 3번이나 갔다가 파양당했죠. 그나마 앞에 2번은 정말 아이가 필요해서 입양을 했던 케이스이고 마지막 한 번은 돈벌이로 저를 이용하려고 입양했다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파양을 해버렸죠. 가끔 이곳에서 파양당했던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흘러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인지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생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역시 그때 그 기억들이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파양 보내며 갖가지 이유들을 댔어요. 아이가 어둡다느니,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피부가 뽀얀 줄 알았는데 집에 데려와 보니 까무잡잡하다느니, 어른으로서 신중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식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피도 섞이지 않는 저를 데려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쉽게 생각하고 결정했을 그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버림받는다는 기분,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더군다나 내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으니 그 충격과 패배감은 배가 되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에게 걸림돌이 되어 따라다녀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생활했던 고아원에는 성당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서 주말이면 주기적으로 성당을 찾아 기도를 드리고 오고는 했어요. 단체로 가지 못할 때는 수녀님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오실 때마다 저를 꼭 챙겨주시는 수녀님이 계셨어요. 사랑이 고픈 어린아이였던 저는 수녀님이 내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수녀님이 내 엄마가 되도록 해달라고 빌 때도 있었고요. 물론 이뤄질 수 없는 소원이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버림받은 아이라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누구도 데려가지 않았던 저는 그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내게 됐죠. 어릴 때 함께 지냈던 친구는 한 명도 남지 않았고 저 혼자 남겨졌죠. 학교에서는 내가 고아원에서 지내는 걸 친구들이 알까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저의 비밀을 숨기고 싶었지만 이미 제가 고아라는 걸 알고 있던 친구들이 소문을 내서 숨길 수도 없었어요. 학기 초에 눈인사도 하고 말도 걸어주던 친구들은 어느 순간 저를 모른 채 했고 점심시간에 어김없이 혼자 밥을 먹었어요. 고아가 된 게 내 탓도 아닌데 차라리 그때 다른 친구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지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낼 친구가 하나라도 남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래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자식도 낳아보고 하니 아쉬움도 남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늘 주눅 들어 있었고 자신감도 자존감도 없던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지금 제 곁엔 연락하며 지내는 오래된 친구는 없지만 친구보다 더 좋은 딸은 하나 있어요.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런 딸이고 딸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딸 덕분에 웃을 수 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어쩌면 제 딸은 저에게 있어서 생명수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그 소중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그런 귀한 존재죠. 그런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사람, 바로 딸아이의 아빠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와서 얻은 첫 직장에서였어요. 선생님들과 눈물바람으로 이별을 하고 혼자 세상에 던져진 저는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하다가 같이 고아원을 퇴소한 친구의 소개로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 숙식도 해결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저에게는 안성맞춤이었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통장에 모이는 돈을 위안 삼아 지낼 때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오늘 첫 출근인데 잘 부탁해요. 네. 딱 봐도 저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저씨가 새로 입사를 해서 인사를 먼저 했어요. 제 나이가 어려서 보통은 초면에도 말을 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존대를 해주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나이는 많아 보여도 얼굴이 꽤 호감형이라 인상이 좋았어요.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꽤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숫기 없는 제가 먼저 말을 걸 일도 또 나이 많은 아저씨랑 같이 놀 일도 없었으니까요. 같은 부서긴 해도 각자 일을 하는 현장에서 인사만 주고받으며 지내는 그런 사이였는데 회사 전체 회식을 하는 날 저와 가까운 자리에 앉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리다고는 들었는데. 21살이요. 와, 진짜 어린데? 대학은 안 가고 이쪽으로 바로 취업했나봐요? 네. 아이,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 모습, 나는 정말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21살이면 나랑 20년 차이 나네? 20년이요? 아니, 놀랐죠? 다들 내가 그 정도 나이 먹었는지 모른다니까. 우리 오늘 술도 한잔 했는데 친해진 거 맞죠? 이제 말 편하게 할게요. 20살이나 많은 아저씨는 저에게 친해지자면서 웃으며 말을 걸었고 현장 관리자님들이 주시는 술을 한 잔, 두 잔 받아 마시며 알딸딸해진 저는 평소와 다르게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조용히 일만 하던 제가 말이 많아지니 같이 일하던 아저씨 아줌마들도 덩달아 분위기가 좋아졌고 그날 깊은 밤까지 술잔이 오고 갔어요. 사람이 실수를 할 땐 꼭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멀리하라는 고아원 원장님의 잔소리를 귀가 아프게 듣고 자란 저였어요. 사춘기 때 또래랑 어울리며 밤늦게 다니는 원생들도 있었지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고요.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과음을 하지 않던 저였는데 그날 회식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부어라 마셔라 했던 탓에 이튿날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숙취 때문에 골이 깨질 것 같은 통증에 시달리며 기억나지 않는 전날 밤 행동이 신경 쓰여 안절부절 못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숙취 해소제를 건네주며 저를 챙겨줬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딱 봐도 숙취 때문에 힘든 얼굴인데 점심 먹고 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우선 이거 마시고 일해. 머리 너무 아프면 타이레놀이라도 먹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 이제 친한 사이잖아. 이 정도는 챙겨줄 수 있지. 수고해 그럼. 네, 수고하세요. 슈퍼 음료 코너에서 파는 흔한 숙취 해소제였지만 그걸 먹고 나니 정말 한결 낫더라고요. 겨우 정신 차리고 오전 업무를 끝내고 점심때 나온 콩나물국으로 해장을 하고 나서야 숙취가 말끔히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자 오전에 건네준 숙취 해소제가 얼마나 고맙던지. 그 일로 그 사람과의 거리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 저에게 좀 더 다정하게 말을 걸거나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거리를 점점 좁혀왔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달랐기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제가 좋아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저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냐고 할 때도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나이가 20살이나 차이 나는데 저에게 여자로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얼마 뒤 그 사람이 저에게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으니까요. 조금 보태서 제 아빠뻘 되는 사람이 쑥스러운 듯 얼굴에 홍조를 띠고 저에게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히 생각이 나요.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자신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거 다 안다면서 이상해 보이는 거 다 알지만 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어야겠다고 말하며 배시시 웃던 그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은 아무 소용도 없는 부질없는 기억인데도 할 수만 있다면 머릿속에서 꺼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인데도 잊혀지지도 않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사람과 엮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데이트 신청에 저도 얼굴이 붉어져 그 사람을 향해 웃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몇 개월 뒤에 연인이 됐고요.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인지 저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 저와 연인이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어쩌면 아빠 같은 모습에 더 마음을 주게 된지도 모르겠고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저에게 그 사람이 주는 관심과 사랑은 헤어나올 수 없이 너무 좋았고 깊이 빠져들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자는 대로 거절하지 못한 채 따라가다가 임신까지 해버렸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 된 저는 덜컥 겁이 났죠. 버림받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주변의 시선도 너무 무서웠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났고 임신 4개월이 돼서야 알리게 됐죠. 뭐? 임신? 진짜야? 그런 것 같아요. 병원은 아직 안 갔어? 무서워서. 같이 병원에 가보자. 같이 가서 임신인지 확인하자. 왜 울어? 걱정하지 마. 임신이면 우리 결혼해야지. 뭘 걱정하고 그래. 진짜요?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정말 나랑 결혼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너랑 연애하면서 결혼 생각도 없는 줄 알았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연한 걸.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누구 하나 상의할 사람도 없었고 몸가짐에 대해 가르쳐줄 엄마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섭기만 했죠.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고아인 저를 그 사람이 좋아해 줄지 의문이었고요. 정말 힘들게 말을 꺼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결혼 얘기를 해주는 그가 정말 고맙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임신 4개월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임신이라는 말에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아줬고 그날 바로 프로포즈를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사람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이 나이 되도록 결혼한다는 소리가 없어서 노심초사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주를 먼저 만들어 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결혼한다는 소리보다 더 반갑네 내가. 그 아가씨만 괜찮으면 빨리 식 올리고 같이 살아요. 응? 고맙습니다 어머님.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어린 아가씨를 데려와서 고생이나 시키는 거 아닌가 몰라. 그 사돈 되실 부모님들은 애기 생겼다고 역정내시지? 저 부모님이 안 계세요. 뭐라고? 엄마, 어릴 때 부모님이랑 헤어졌대요. 클 때까지 고아원에서 지냈고. 뭐?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해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연신 잡아주던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아라는 말을 듣자마자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셨죠.
얼굴을 보자마자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시던 분이셨는데 한순간에 돌변하신 모습에 저는 많이 놀라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아라는 거니? 엄마,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말씀 조심해 주세요. 참나, 너 제정신이니? 출신도 모르고 사귀었다는 거야? 이 나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버티더니 겨우 이런 애랑 하려고 그런 거야? 엄마. 나 먼저 일어날게. 더 이상 여기 못 앉아 있겠다. 어머님은 쌩하고 나가버리셨고 남겨진 저는 눈물이 흘러내려 한참 동안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달래줬지만 쉽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나 때문에 뱃속의 아이도 할머니께 제대로 사랑받지 못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고요. 그러니 더더욱 감정이 진정되지 않더군요. 태어난 이후로 자라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아 이제는 무감해졌다고 여겼는데 어김없이 다른 사람의 비수는 내 가슴을 찔러대고 있었고 여린 저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결혼 못하면 어떡해요? 우리 아기 아빠 없이 태어나는 거 아니죠? 절대로 그런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응? 불안해하며 눈물 흘리는 저를 그 사람이 달래주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다 책임질 거라면서 자기만 믿으라면서요. 그 말에 얼마나 안도가 되던지 겨우 진정하며 그 식당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줄기차게 자기 어머니를 설득했고 뱃속의 아이를 어쩔 순 없으니 저희의 결혼은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제가 부끄럽다는 어머님 때문에 가족들만 참석해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어머님 댁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나이도 어리고 살림할 줄도 몰라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 다 탕진하면 어쩌냐면서 한동안 살림을 가르치신다며 합가를 했는데 살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살림을 도맡아서 하게 됐어요. 임신 때문에 입덧으로 밥도 잘 못 먹었을 때인데도 어머님과 남편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허리도 아프고 배도 땡기지만 청소 빨래를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야 했어요. 아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배가 좀 아프네요. 그럼 방에 가서 누워있어. 저녁은 내가 챙겨 먹을게. 그래도... 괜찮아. 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누워있어. 응? 퇴근한 남편의 저녁을 챙겨주려고 하다가 배가 당겨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챙겨 먹겠다고 했고 혹시나 아이가 걱정이 돼서 저도 누워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온 우리 아들이 지 손으로 밥을 챙겨 먹어야겠니? 너 정신 나갔냐? 어머니, 제가 누워있으라고 했어요. 배가 좀 땡긴대요. 너는 가만히 있어. 애는 뭐 지 혼자 낳는데니? 나 때도 다 그러면서 살림도 하고 할 거 다 했어. 어디서 요령을 피워? 못 배워 먹은 거 티내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나가서 할게요. 빨딱 일어나서 상 차려라. 그저 쉴 생각만 하고 게을러 빠져서는 내 눈은 못 속여. 못 속인다고. 어머님의 불호령에 배가 더 뭉쳐왔지만 그 사람의 저녁상을 차려야 했어요. 정작 저는 밥 한 술 못 드는 저녁상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야 했죠. 두 사람이 오순도순 저녁을 먹을 동안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며 아픈 배를 어루만져야 했어요. 배가 갈수록 불러왔지만 몇 주나 됐는지 아이는 잘 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병원에 가보고 싶었지만 어머님이 나올 때 되면 알아서 나올 텐데 왜 병원비를 들여서 진찰을 받고 오냐며 뭐라 하셨거든요. 임신 초기에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자고 하니 그때부터 병원에 못 가게 하셨어요. 임신도 처음이고 결혼 생활도 시어머님도 모든 게 처음인 저는 누가 곁에서 알려주는 사람 하나 없이 시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했어요. 그나마 뱃속에서 아이의 태동이 느껴지기에 건강하게 잘 크고 있구나 여겼고요. 결혼을 막 했을 때는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던 남편도
임신이 중기를 넘어 후기로 가자 점점 관심을 잃어갔어요. 몸이 무거워져 집안일 하는 것도 버거워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저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내 몸이 무거우니 힘들어서 신경을 못 써줬더니 어느 날 외박을 하더군요. 밤새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날을 세운 저에게 동틀 때 집에 온 남편은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슬쩍 저를 쳐다보고는 옷을 갈아입고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할 뿐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어머님 앞에서 편하게 말할 수도 없어 그냥 넘어갔더니 그 후 몇 번이나 더 외박을 했어요. 참지 못하고 제가 따졌죠. 왜 외박을 하냐고요? 어디에 누구랑 있다가 온 건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밖에서 뭘 하든 관심 없잖아 너. 나도 남잔데 임신한 마누라 등만 보고 있어야겠어? 그게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밖에서 자식은 안 만들어 올 테니까. 여보, 아 시끄러. 밥이나 줘.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해버렸어요. 단 몇 개월 사이에요. 결혼 전에는 자기만 믿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혼까지 하고 나서는 여자로도 보지 않는 그 사람의 행동에 저는 너무나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서러웠죠. 내가 누구 때문에 아이를 가졌고 나를 며느리로 인정도 안 해주는 시어머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서럽고 원망스러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았을 텐데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집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아무리 원망스럽다고 해도 내 아이의 아빠였고 태어날 아이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되물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숨이 턱턱 막혀오는 집안에서 저는 버텨내야 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엄마였으니까요. 출산이 임박해지고 가진 통도 슬슬 오는 것이 조만간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았어요. 날씨가 이맘때라 몸조리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는 것도 신경이 쓰였죠. 태어날 아이 물건을 하나씩 준비하며 힘든 몸을 추스리는데 시어머님이 친구분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셨어요. 오늘 내일 나올 것도 아닌데 내가 좀 다녀와도 되겠지? 혹시 진통 오면 병원에 가고 제왕절개는 절대로 안 된다? 요즘 의사들 돈 벌려고 죄다 수술하자고 한다더라. 꼭 자연분만 해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님. 그래, 나 다녀오마. 자연분만이면 얼마 들지도 않는데 제왕절개 수술이면 돈이 많이 든다며 꼭 자연분만 하라고 신신당부하고는 여행을 떠나셨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제가 뭘 먹고 싶은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셨고 몸이 힘들지 않은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분인데 자연분만은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가셨죠. 씁쓸했지만 며칠 시어머님 없이 지낼 수 있다는 해방감으로 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사실 그것으로도 충분했죠.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만으로도요. 남편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야간 잔업이 있다고 늦게 온다 그러고 시어머님도 없으니 저녁도 대충 때우고 TV 보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죠. 노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배에서 느껴지는 진통에 눈을 떴어요. 한밤중이었고 남편은 아직도 오지 않았더군요. 평소에 오던 가진통인 줄 알고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진통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진통이 오는 속도도 빨라졌고요. 직감적으로 오늘이구나 싶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건진 알 수 없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니 불안해지더군요. 진통은 점점 강해서 서 있을 수도 없을 지경이 됐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119에 신고를 하게 됐어요. 내 첫 아이를 낳으러 가는 길, 가족들 아무도 없이 낯선 119 구급대원들과 병원으로 향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날 때부터 버림받은 내 인생은 첫 출산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 싶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서러움에 눈물도 나고 첫 경험에 무섭기도 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고 병원에 가서 2시간 만에 저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조차도 남편은 없었어요. 시어머님도 당연히 모르고 계셨고요. 저 혼자 이 세상에 자식을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려고 고군분투하며 버텨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아이는 태어났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를 케어하는 동안 아이가 건강한지 계속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애기 괜찮아요? 건강하죠? 어때요? 저기 산모님. 네? 왜요? 그 아기는 무사히 잘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네요. 저기 딸이에요? 아, 그랬구나. 아이 성별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저는 딸이라는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얼른 아이를 보고 싶어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는데 의사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죠. 그 아이가 한쪽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네? 그 선천성 기형인 것 같아요. 그 기형아 검사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미리 알았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가 팔이 없다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이를 보여달라고 소리를 쳤고 아이의 팔이 하나 없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죠.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꺽꺽 울음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 앞에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죠. 반나절이 지나서 남편과 시어머님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시어머님은 아들 타령을 하셨고 남편은 잘 됐네 이 한마디가 다였어요. 아이의 상태를 알려야 했지만 병원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반응 없는 저를 보며 남편과 시어머님은 집에 가버렸고 저 혼자 병원에 남아 베개를 적시며 울고 있었어요. 퇴원을 해 아이와 함께 집에 간 날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아이의 몸을 보여줬어요. 팔 한쪽이 없는 아이의 몸을요. 시어머님과 남편은 팔이 하나인 아이 모습에 기겁을 하더군요. 이거 뭐냐? 얘가 정말 내 손녀라고? 아이를 보며 이거라고 말하는 시어머님을 가만히 쳐다만 봤어요. 남편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이가 혹시 바뀐 거 아니야? 어? 너 또 어리버리하게 남의 애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우리 아기 맞아요. 선천성 기형인 것 같대요. 세상에나. 아이고 초상님 이를 어째요. 어쩐지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 정말 싫었다. 너무 싫었어. 어머님, 말씀을 어떻게... 결혼하고 한 번도 어머님 말씀에 토를 단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네가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와서 이 사단이 난 게 아니야. 너 어쩔래? 나 참. 너는 나보다 20년이나 어리면서 이런 애를 낳아? 말 그렇게밖에 못해요? 악에 받쳐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이를 괴물 보듯이 보는 그 인간이 사람인가 싶더군요. 참을 수 없어 저도 소리를 질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던 어머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너 나가. 네? 너 나가라고? 네가 지금 우리한테 소리 지르고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나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고 저런 손녀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애 데리고 나가.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니? 이제 와서 말이지만 너희들 혼인신고도 안 했어. 몰랐지? 내가 이럴 줄 알고 혼인신고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게 정말이야? 나도 모르겠다. 나가라고! 출산하고 집에 온 지 사흘밖에 안 된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출산으로 하혈을 하는데 시어머님은 저와 아이를 나가라고 소리 질렀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모습이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머님께 매달려 사정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랑 아기랑 지금 나가서 어디로 가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나가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오죽하면 애까지 병신으로 태어나니? 세상에 살다 이런 거 나는 처음 본다.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거 용납 못해. 어머님. 어머님은 저를 질질 끌어다 현관 밖으로 내보냈어요. 옷가지를 마구잡이로 가방에 쑤셔 넣어선 아이랑 함께 저에게 던져주고는 꽝 하고 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대문을 두드리며 어머님을 불러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야단치는 소리만 돌아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에 아이를 둘 수 없어 저는 움직여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 놓인 내 처지가 믿을 수 없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어요. 수중에 있는 돈으로 근처 여인숙을 찾아 들어갔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서 최대한 아껴 써야 했기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 방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죠.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무너지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갈 곳 없고 오라는 곳 없는 저에게 그 순간은 지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정처 없이 다녔어요. 수중에 있는 돈으로 어찌저찌 버티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살았던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을 떠나올 때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궁지에 몰리니 별 수 없이 또 그곳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오랜만에 본 저를 선생님들은 반겨주셨고 데리고 온 아이를 보고 다들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저 어쩌면 좋아요? 부모한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도 버림받고 내 자식은 또 아빠 없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너 때문 아니야. 울지 마. 응?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야박한 거냐고요? 선생님 품에 안겨 눈물 흘리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팔 한쪽 없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 것이며 홀로 앞날을 어떻게 버텨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너무나 괴로워 넋을 놓고 있다가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이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시 먹고는 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곧 무너져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됐죠. 원장님의 배려로 저와 아이는 계속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저는 견디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아이를 데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다들 잠든 깊은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깜깜한 그 산을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올라갔고 마침내 아이와 함께 절벽 끝에 다다랐어요. 저 산 능선 위에 보이는 보름달을 보며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밝고 하얀 보름달에 가서 살면 더 이상 괴로움과 슬픔은 없을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생을 마감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몸을 기울이는 순간 누군가 저를 뒤로 획 당겼어요. 당기는 힘에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에 감싸 안았고 덕분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누군지 몰라 쳐다봤더니 원장 선생님이셨죠. 원장 선생님이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고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어린애처럼 울어버렸어요. 이거사, 죽긴 왜 죽어? 네가 뭐가 못나서 죽는단 말이야? 이 어린애를 데리고. 원장 선생님, 나 죽기 싫어요.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 그걸로 살면 돼.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저도 울고 원장 선생님도 울고 아이도 제 품 안에서 울었어요.
깊은 산속에서 깊은 밤, 저희 세 명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죠. 그 일이 있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 밤의 기억 때문인지 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고아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보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이와 함께 지내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내게 됐어요. 돈 따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안전하게 지낼 곳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기에 그곳은 저희 모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곳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깊은 밤이 될 때까지 고아원 일을 안팎으로 챙겼어요.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있다 보면 정작 내 아이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렀지만 안전하게 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나를 걷어준 고아원에 나와 아이를 살려준 원장님께 보답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죠. 죽는 것 대신 사는 것을 선택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기도도 성실하게 하고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 내 몸은 뒤로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덕을 쌓으면 그 모든 게 우리 딸에게 갈 것이라고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보답을 받게 됐죠. 10년 동안 우리 고아원에 봉사를 오셨던 한 노신사분이 우리 딸아이를 후견하겠다고 나서셨어요. 그분은 사고로 가족들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은 분이셨는데 우연히 등산을 하다가 저희 고아원을 발견하게 되셨고 이후 계속 후원을 해주신 분이셨어요. 꾸준히 오시면서 고아원 아이들을 참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 딸을 제일 많이 아끼셨어요. 그랬던 분이 어느 날 후견인이 되고 싶다고 하신 거죠. 사장님, 그동안 후원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의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니 보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네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지. 근데 우리 아영이는 마치 내 손주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서 자꾸 눈에 밟혀.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만 괜찮으면 내가 입양하고 싶어. 네? 자네도 그렇고 아영이도 그렇고 먼저 떠난 가족들을 대신해서 내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겠나? 사장님. 입양을 하고 싶다는 대상이 제 딸이 아니라 저였어요. 10년 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저의 진정성에 감동을 하셨다면서 어차피 유산을 물려줄 가족도 없다고 하시며 저를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하신 거죠. 갑작스런 일에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어 어안이 벙벙하기만 했어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가만히 안아주셨죠. 그 품이 진짜 아버지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져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버지를 나이가 30이 넘어서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 딸에게는 할아버지가 생겼죠. 고아원에서 지내던 생활을 청산하고 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으로 거처도 옮기게 됐고 고아원 일도 정리를 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재단 사업을 돕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생활이 180도 바뀌어버렸죠. 저는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들뜨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아버지의 재단 사업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입양이 됐다는 것을 숨기지도 않았고 장애를 가진 딸의 몸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재단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더욱 나서서 강의도 다니고 딸과 함께 기부 광고도 찍었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연말을 맞아 기부 행사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던 시기에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딸은 학교에 가고 없었고 저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았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보! 아가! 나와 내 아기를 엄동설안에 쫓아낸 장본인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낯짝도 두껍지. 어디라고 2발로 찾아온 건지.
그 둘을 보는 순간 저는 지난 아픔이 되살아나 몸이 경직이 돼버렸고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버렸어요. 그 둘은 제 곁으로 와 제 손을 하나씩 잡고는 이산가족이라도 찾은 듯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랑 우리 아기가 죽기라도 한 줄 알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었네?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어. 말이라도 못하면 여전히 남은 안중에도 없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잡힌 손을 세차게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죠.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아가, 왜 이러니? 그동안 맘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가 아가 곁에서 지켜줄게. 그래 여보. 우리 딸은 어딨어? 나 너무 보고 싶다.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어? 당신들 얼굴 보고 있으면 내가 치가 떨려. 아가, 그때는 우리가 좀 심했지. 우리 좀 이해해줘. 그때는 우리도 힘들었어. 이해? 이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어서 나가. 어서 나가. 저는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그 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소리를 질렀어요.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고 쳐다도 보기 싫은데 사라질 생각이 없는 두 사람이 끔찍하기만 했어요. 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그 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빌기 시작하더군요. 신문을 보다가 네 얼굴이 보이더라. 돈 많은 사람한테 입양됐던데 우리 좀 도와다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나빴어. 우리도 없이 살아서 그래. 이해를 좀 해다오. 그래 여보. 당신 그렇게 떠나고 나도 쉽지 않았어. 공장에서 잘려서 가게를 했는데 돈 좀 굴리려고 도박을 하다가 사채빚이 생겼어. 내일까지 돈 안 해가면 그 자식들 나 어떻게 할지 몰라. 나 좀 도와줘, 응? 그 둘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돈이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나랑 내 아기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내쫓을 때는 언제고 자기가 급하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떤 사정이 있든 그 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죠. 저는 경비를 불렀고 사정사정하던 그 둘은 경비에게 붙들려 끌려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저를 계속 불러대는데 마음이 아프기는커녕 끔찍하기만 했어요. 그 뒤로 몇 번이나 더 찾아왔고 그때마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번번이 경찰차에 끌려가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그 둘에게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가 자기 아빠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될까봐 걱정은 되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려주려고요.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알려주는 게 충격이 적을 것 같아요. 제 딸은 한쪽 팔은 의족을 달아서 지내고 있어요. 의족이 티가 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색하게 보이지만 표정은 세상 누구보다 밝고 웃음이 많은 아이예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죠. 제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 덕이 우리 아이에게 간다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타인을 돕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제 아이, 새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되세요.